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파월 의장 때문에 긴축 우려가 자극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잠깐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단 말이죠. 지난 몇 달간 내용입니다. 6월달, 그러니까 6월 CPI 발표되고 나서 충격 먹으면서 폭락했었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시장 분위기를 살려서 두 달 동안 반등을 했었고요. 두 달 동안 분위기 좋았는데 유로존 CPI 등등 유로존 지표가 이상하게 발표가 되면서 물 말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였다고요. 어제 FOMC 회의였는데 이 지난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시장이. 혹시나 이거 FOMC에서 나올 악재들이 한 달 동안 빠졌으니까 선반영됐다 이럴까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짝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는 뭐 선반영됐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죠. 시장이 계속 빠졌으니까 어쨌든 악재가 나왔으니까 그 악재에 맞게 적당하게 논리적으로 잘 반응을 해준 것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에도 뭐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사실상 새로운 악재는 9월 13일 날 이날 나온 거죠. 9월 CPI가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악재라고 볼 정도로 강력한 긴축 우려가 나온 거고, 이때 사실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뜩이나 안 좋았던 분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요? 뭐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하기까지보다는 엎친 데 덮친 거죠, 그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하는 망정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빠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FOMC 회의가 시장을 살려주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 FOMC 회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내용 금리 결정부터 일단 살펴보자면요. 지난번 기준금리는 2.25에서 2.5%였습니다. 근데 75bp를 어젯밤에 올림으로 인해서 3에서 3.25%가 된 거죠. 쉽게 표현할게요. 3.25가 됐습니다. 3.25. 미국 기준금리는 3.25가 됐고요. 다음번에도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일 남았는데 다음번 FOMC 회의까지, 다음번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4%가 될 가능성이 드디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4%가 될 확률이 70%로 제법 높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 우려가 제법 심각할 만하죠, 그죠? 4%라는 숫자 상당히 좀 높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그냥 짧게 넘어가고요. 지금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어젯밤에 금리를 얼마 올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올리냐에 관련된 부분, 앞으로의 전망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보고서 하나 좀 볼게요. 요게 이제 흥국증권에서 나온 건데, 보고서 제목은 요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 자료 하나만 보면은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이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은, 여기 있는 연한 빨간색 있죠, 연한 빨간색. 이 연한 빨간색 선이 여기 진한 분홍색 선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확 위쪽으로 올라왔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먹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점을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죠. 저거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점도표와 관련된 것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점점점점점 찍혀 있죠, 동그라미. 여기 점점점점 찍힌 게 여기 5.0에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시장의 예상치는 이 일종의 4.5에서 4.75 정도, 최종 금리가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젯밤 보니까 5.0에 터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치가 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시장에 또다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 속도가 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긴축 정도도 좀 심해질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긴축 경로가 확 달라졌다, 훨씬 긴축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어젯밤에 이제 메인 주된 악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이제 당장 뭐 시장을 하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단순히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약한 경제 주체들이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거든요. 결과적으로 긴축 우려가 이게 그러니까 말이 긴축 우려라고 하지만 긴축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까가 사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죠? 이게 두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EP가 뭐냐면은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내는 말인데 하여튼 SEP 그 연준에서 발표한 SEP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GDP 전망치들이 슬슬 성장 전망치나 어떤 하여튼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좀 시장을 이 하락시킨 결정적인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꾸 낮아지고 있죠. 3월달 FOMC에서 했던 이야기, 6월달 FOMC에서 했던 이야기, 어제 FOMC에서 했던 이야기들 여기 보시면 자꾸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성장률이 자꾸 기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죠? 자꾸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자꾸 짜불짜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 떨어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그죠? 경기 침체 우려가 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뭐 금리를 올리니까 뭐 주식시장이 뭐 오른다, 금리를 내리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 뭐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이긴 한데 완벽히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밑바탕이 평상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평상시엔 이런 게 깔려 있어서 증시가 오르는 거고요.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경제가 좋다 나쁘다가 어떻게 돼서 나온 결론일 뿐이지 핵심은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냐 나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앞으로 경제 전망이 그래서 뭐 좀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성장은 낮아지고 실업률 높아진다는데 이게 경제가 좋다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우려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이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들은 또 그래도 슬슬 좀 아니네요. 물가 전망치들도 지금 여전히 인플레 잡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연준의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PCE 전망치인데요. 물가지표죠. 물가지표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죠. 이거는 스태그네이션이 아니고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거는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우려가 아니고 이 침체와 인플레가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성장률 떨어지고 실업률 올라가고 그 와중에 물가지표는 잘 안 떨어지면은 뭐겠어요? 그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언론에서 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뭐 연준이나 정부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끝났다, 나는 패배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울 건데 근데 그죠? 사실상 연준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연준이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자신감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정도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뷰 내용 사실 인터뷰 내용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 데이터만 봐도 어젯밤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이 돼서 인터뷰 내용은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정도만 좀 보고 좀 갈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하여튼 뭐 고용 둔화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고통 없이 이루어낼 수 있게 고통 없이 그 물가 안정을 이루어내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약간 파월 의장은 이제 좀 대놓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니네 좀 고생 좀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예전에는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되면 막 아니다 아유, 끝내준다. 미국 경제 끝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약간 좀 끄덕끄덕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 이 정도로 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제가 직접 여기서 영상에서 일일이 다 이걸 읽어보긴 좀 그렇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이야기들 뭐 그다지 바뀐 거 없고 오히려 잭슨홀 미팅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제가 천천히 넘기고 있으니까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10번. 네, 제가 10번 요거 하나만 좀 읽어본 것 같고, 그죠? 질문은 14번까지 있습니다. 13번까지 받고, 네, 여기까지네요. 14번 질문까지 있었네요. 하여튼 그래요. 참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지난번에 이 정도면 중립금리다라고 인정을 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중립금리 아니죠. 알고 보니까. 그때 알고 보니까 말실수한 거였죠. 6월 달이었나 그때쯤에 야 이제 이쯤 올렸으면 중립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중립금리는 그죠? 예, 뭐 그런 거 아니었죠. 하여튼 지금 연준 이거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금리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연준 사람들도 뭐를 잘 알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얼마나 올리면은 얼마나 긴축적일까? 이게 금리를 얼마나 올렸을 때 수도꼭지를 얼마나 잠그는 것일까? 이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나 이런 건 다소 후행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월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수도꼭지 잠그는 걸 다시 좀 그죠? 예. 그제서야 긴축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절반 정도만 적당히 믿고 거르셔야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중립금리라고 했는데 중립금리를 그죠? 지난번에 이 정도면 중립금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중립금리 아니었고 뭐 이번에 이 정도면 뭐 좀 긴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한 숫자가 저 인터뷰에 보면 있긴 한데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점들 정도 좀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 영상 잠깐 끄고 S&P가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이제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 저점 고점 테스트 다 한 겁니다. 위쪽으로는 가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한 3920 정도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못 넘어갔죠. 탁 터치하고 나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을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이 된 거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뭐 레벨 다운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사실 지난번부터 열려 있었어요. 3725까지 열려 있었는데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던 도중 주춤하다가 어젯밤에 그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계속해서 목표치로 가기 시작한 거죠. 갈수록 그 다중바닥형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중바닥형 가능성 아직까지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닌데 전 3725가 붕괴되면은 다중바닥형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직까지 S&P는 그래도 다중바닥형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S&P 지수를 살펴봤고 이 변동성 지수까지 좀 한번 좀 같이 볼까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하여튼 들었다 놨다 하면서 27을 결과적으로 돌파 한착 했어요. 27자리가 여기쯤이었죠. 27자리 돌파 한착 했고 그리고 27.5라는 자리도 27.5 정도 되는 자리도 돌파 한착 했습니다. 빅스 위쪽으로 열린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은 계속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시장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세가 보이고 나서 뭐 매수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당연히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이 수익이 누적되는 습관 당연히 그죠. 아무것도 안 해야겠죠. 잘 가고 있는데 달리는 말인데 왜 내려야 돼요. 그죠? 하여튼 수익들 잘들 누적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나스닥은 사실상 뭐 죽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잠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자리가 전저점에 해당하는 그런 그죠? 전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11,250부터 11,780 정도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뭐냐면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어떤 지지력들이 몰려있는 매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요. 그래서 진짜 강하고 얘가 상승하고 싶고 추세 전환을 하고 싶으면 이 라인에 이 구간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구간 안에 드디어 어젯밤에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해서 어떻게 됐나요? 11,780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목표치는 11,250까지 열린 겁니다. 그래서 11,250까지 열렸다는 이야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 아래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하겠다라는 거고, 지지력 테스트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그죠? 매수세가 약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써 저는 뭐 거의 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지난 몇 달간, 그래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다중바닥형 테스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한 거잖아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사실상 이제 어젯밤 싸움으로 인해서, 어젯밤 FOMC 회의로 인해서 사실상 얘는 나스닥은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쪽으로 사실상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영상 녹화하기 전에 이 아래쪽에 이 새로운 마디대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넣어놨죠. 저항 자리 자세히 잘 찾아서 그 지지력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래까지 넣어놨어요. 1350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자리는 1350, 11250, 11780 이런 자리들을 일단 마디 가격이라고 세팅을 해 놓았어요. 뭐 물론 이 중간에도 또 뭔가 또 짜잘한 뭐 그런 지지와 저항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1350까지 일단 아래쪽 마디 가격을 추가를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 11780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뭐 사실상 이 아래쪽으로 뭐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 11250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이제 선물 300에 해당하는, 코스피 선물 300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250이라는 자리가 그죠? 코스피 300에 해당하는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위쪽은 뭐 위에 이걸 기준으로 위에 있는 세 개, 아래에 있는 세 개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11,250이라는 자리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 레벨로 가는 거죠. 아래쪽 레벨은 별로 지지력이 없는 뭐 그런 구간이다. 이쪽 구간으로 가면은 증시가 심각하게 레벨 다운 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다 코스피 선물 300에 비슷한 그런 어떤 큰 중장기적인 레벨이 업이냐 다운이 되냐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방향성은 나와가는 것 같고 시간이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이 지금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S&P는 아직까지 보시면은 이 아래쪽 있는 마디까지 다소 여유가 있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뭐 붕괴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하루하루 상승폭, 뭐 낙폭 이런 거는 나스닥이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이나 마디 가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S&P보다 일단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전저점과의 높이 이런 거 비교해 보면 S&P는 저 위쪽 레벨에 있단 말이죠. 근데 나스닥은 조금 더 한 레벨 더 아래쪽으로 쳐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스닥이 레벨 다운 됐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빅스까지 좀 살펴봤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 그래도 좀 살펴본 거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죠? 생각보다 긴축이 심각하네라고 하니까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죠? 달러 강세의 구조적인 원인, 그죠?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의 구조적인 원인이 어젯밤에는 더욱더 확고해졌고 좀 강해졌죠, 그 요인이요. 달러가 레벨업 됐다라는 거. 청구점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됐고 더 가는 거죠. 이거 함부로 저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 위에 이제 여기 이게 언제죠? 2002년에 만들어놨던 고점대까지 사실상 이제 목표치는 연련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2002년 고점까지 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의미 있는 저항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고점 잡으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고점을 잡으려면 어딘가에서 이제 상승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거기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지금은 일단 당장 뭐 눈에 띄는 어떤 저항 뭐 이런 거는 일단 없습니다. 계속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달러가 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금리가 뭐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제, 그죠? 근데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다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FOMC 회의 직전에, 회의 전날에 보시다시피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회의 전에 강력한 긴축이 나올 걸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조만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오히려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는 떨어졌죠. 그래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선반영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올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장 한 거니까 제법 많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FOMC 회의 전날에 변동성을 확대시켰으니까 어젯밤에 일단 하락하긴 했는데 조정 나왔다 일단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여튼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잘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한 4%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좀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물론 그 FOMC 점도표 이런 거에서도 4%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봐도 저항이 대략적으로 뭐 그 정도 선에 있어요. 예. 저항이 대충 그 정도 선에 있고, 또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를 들면 뭐 3.75, 뭐 3.8 이런 숫자 애매하잖아요. 사람들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4.0. 대략적으로 4.0 부근에 어떤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는 열려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이게 나스닥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채 부담 때문에 디폴트 나는 경제 주체들이 생겨날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 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얘가 막 금리가 막 최근에 이렇게 오르니까 달러도 다 같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다만 이제 어젯밤에는 좀 선반영된 그런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막상 장기물 금리는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물 금리들은 이제 강력한 긴축 속도, 강력한 긴축 예정에 오히려 단기물 금리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겠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심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계속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정상화되기는 아직 좀 때가 이른 것 같다. 계속 일단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되는 쪽,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은 이렇게 계속 역전 심화되는 쪽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어젯밤에도 단기물 금리가 크게 올라오면서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채권 시장은 강하게 반영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건 이제 2년물과 10년물 간의 차이고요. 아직 이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금리 차이는 아직 그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뭐 당장은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거를 이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긴 합니다. 당장 그러니까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역전되면 정말 심각한 것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얘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시장이 조금 더 뭐 버틸 수는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큰 위기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아래쪽으로 지금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조금 전에 이 보여드렸다시피 이 장단기 금리차 2년물, 10년물, 2년물 같은 경우는 역사상 거의 뭐 최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지금 마이너스 0.54구인데 역전이 이렇게 셌던 게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가장 지금 역전폭이 심합니다. 뭔가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뭔가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때가 89년, 이때가 2000년, 이때보다 지금 훨씬 역전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뭔가 좀 맛이 간 거예요, 그죠? 뭔가 심각하게 맛이 갔는데 당장은 죽지 않겠다라고 일단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어젯밤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잠깐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레벨이 이제 거의 다운 됐죠, 그죠? 얘도 레벨이 거의 다운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전저점 자리를 사실상 이제 붕괴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시간 문제. 이미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 꼬리 부분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이미 지지력 없는 거죠, 그죠? 조만간 이제 폭락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상 레벨 다운 된 겁니다, 얘도, 그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코스피로 치면 선물 300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레벨대를 어젯밤에 이제 그 붕괴시키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흐름들이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 자리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저 멀리까지 목표치가 하락 목표치가 열리게 된다. 저 멀리 한 13,000 부근까지 목표치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이벤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 생각엔 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밤에 뭐가 있냐면 영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영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이 이상한 지표가 나왔던 건 독일이고요. 독일 PPI가 뭐 45%인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어젠가 이틀 전인가 그랬었죠. 하여튼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기행의 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좀 극단적인 좀 어떤 뭐 극단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나라일 수 있는데, 영국이 오늘 밤에 뭐 일단 기준금리를 2.25 정도, 기준금리를 얘도 50bp 올린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기준금리가 1.75였는데 2.25 올린다니까 50bp 인상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또 서프라이즈가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그죠? 좀 이상한 짓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왠지 서프라이즈로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가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아마 또다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FOMC 때문에 파월의장 때문에 충격 먹었는데 영국이 또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한국 증시는 뭐 이야기할 거 없죠. 잘 빠지고 있어서 제가 뭐 여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빠지고 있는 거고, 그죠?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는 거고, 뭐 양봉 나온다고 이게 매수세가 아니죠, 그죠?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고, 이 정도면 이거 하락엔자로 또 지금 이미 저점 이 정도 낮아졌으면 하락엔자로 또 진행된다고 또 봐야 되겠죠. 하락엔자로 또 계속 진행된다고 또 봐야 될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여튼 이미 뭐 이미 레벨이 붕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함부로 뭐 매수를 뭐 잡고 이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없이 하이닉스인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이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 레벨업이 아니라 레벨 다운돼하고 잘 빠지고 있는 거죠. 어쩐지 숫자가 이상하더라고요. 5만원대여야 되는데 왜 갑자기 8만이 나오나 했죠. 하여튼 일찌감치 레벨 다운된 거고, 얘도 어쨌든 하락엔자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일찌감치 뭐 레벨 다운됐고,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53,000원대 뭐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밑엔 잘 없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그 전염병 때문에 대폭락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올라온 자리단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지지력이 없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의미 있는 지지력을 찾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긴 합니다. 뭐 53,000원대 뭐 이런 자리가 좀 약간 좀 있긴 있고요. 뭐 그 밑으로는 그죠? 뭐 분명히 5만 원짜리는 어떤 라운드 넘버니까 이런 자리는 분명히 한번 지지하겠다고 그럴 거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려 있다. 이 정도 뭐 딱히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하이닉스도 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것도 아래쪽에 별로 지지력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 붕괴됐으니까 얘도 뭐 8만 원대까지 일단 목표치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네요, 그죠? 47만원 붕괴되면은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이 편할 텐데 47만원 붕괴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다운 됐다고 사실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오늘 300 터치했죠. 오늘 선물 300 터치를 했고, 이 중요한 건 303자리 붕괴시켰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로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서 그런 자리가 하단부를 어제 테스트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중요하겠죠. 303을 FOMC 쇼크로 인해서 붕괴시키면서 한 번에 300자리까지 일단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303자리 붕괴됐으니까 303은 이제 저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붕괴가 된 거고, 참고로 301자리가 뭐냐면은 이 301자리가 지난번 언제냐면 2020년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버텼던 무려 3달 동안 버텼던 자리가 3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1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300 어떤 그죠? 이 자리가 사실상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사실 선물 300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인데,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오늘 완전 붕괴가 된 거죠. 301자리가 이제 붕괴가 되고 300에서 놀고 있으니까 사실상 뭐 한국 증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다운 뭐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개파락하면서 붕괴시키고 있고, 이 최근에 움직임이 다소 급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300일이 붕괴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뭐 계속 영원한 대폭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제 한국 증시가 그만하자라는 이야기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레벨 다운 되겠다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난 앞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더욱더 세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올렸으니까 이제 세상이 끝장난다, 당장 내일 이제 세상이 끝장난다, 이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곤란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S&P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다 깬 건 아니에요. 전저점 아직 살아 있어요. 엄밀히 기술적으로 따지면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천천히, 어젯밤은 이제 FOMC 회의를 계기로 해서 어떤 신호가 나왔다,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대폭락을 기대하고 그러시진 마시고요.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 정도로 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레벨 다운이 됐다,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로 판단을 하고, 사실상 이제 이 밑에 영역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영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지지력들이 잘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1년 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 밑으로 가면은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돼서 험악한 꼴을 좀 많이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수익을 잘 누적시키세요. 그죠? 뭐 어설프게 이제 어설프게 포지션 잘못 청산했다가는 이제는 변동성 커지면서 이제 다시 재진입도 못하고 이제 그런 깝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그렇죠. 지금 103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여기가 마디 가격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충 부근까지 오긴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 반등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주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벨이 다운됐다라고 사실상 봐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신호가 나왔으니까 뭐 물론 중간중간에 능력 있으신 분들은 샀다 팔았다 막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변동성 확대될 건데, 지금도 변동성이 커서 좀 힘든데 앞으로 더욱더 변동성 확대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하여튼 엉덩이가 무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그냥 묵직하게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은 하여튼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건 방향성은 일단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추세를 타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뭐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반응들 잘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도 하지 않고 차분하니 좋네요. 그죠? 차분하니. 막 오늘 막 20원, 30원 올라가면 또 분위기 안 좋은데, 뭐 10원 정도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등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1,400원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 뭐 더 이상 이거는 뭐 오늘 뭐 10원 올랐다고 환율이 급등했다 이게 아니고, 이건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5일선과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가고 있으니까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잘 올라가고 있네요. 뭐 특별히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